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하자면 저는 세계 각국에서 애니메이터 및 감독 활동을 하고 있는 정종현이라고 합니다. 일본, 유럽, 미국, 그리고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 일을 해봤고 현재는 아직도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지만 부산의 애니멀웍스라는 스타트업에서 픽미업이라는 단편의 총감독 역할을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의 액션 작화나 유럽 등에서 들어온 오더를 통해 2D 애니메이션도 겸하고 있고요. 우선 프랑스 파리에서 고블랑을 졸업했고 이제 고블랑이라는 학교 자체가 그 기초적인 그림 실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입학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먼저 크게 다져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림이나 2D에 대한 이해도를 먼저 다질 수 있었습니다. 졸업한 뒤에는 한동안 3D 애니메이터로서 주로 활동했었고 실사 영화 그리고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정말 저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작업을 먼저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대부분 큰 회사에서 그렇게 일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항상 2D에 대한 기초 지식이 저를 많이 도와줬었고 이후에는 아예 2D로 많이 돌아와서 일본의 이제 액션 작화, 게임 트레일러 애니메이션이나 애니메틱 등을 작업하면서 애니메이션을 감독하기도 하고 더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프랑스로 떠났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에 대한 한국의 교육이나 미술대학에서 어떤 것을 배우는지 등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일본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가장 베스트인 것은 업계 전문가들을 교사로 두고 체계적으로 모든 과정을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과정인데 아마도 그런 것은 좀 드물고 졸업 후에 실제 현장에서 많이 배워나가거나 이론을 위주로 공부했기 때문에 독학으로 이제 실습하고 터득하는 경우가 제일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게 다 그렇지만 기초를 완전히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기반을 잘 다지지 않아 놓은 탑을 더 높이 쌓으려고 할 때 이렇게 우르르 무너지듯이 한계가 더 빨리 오겠죠. 반대로 몇 가지만 집어줘도 훨씬 더 쉽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과 같이 입시에서부터 기초 회화나 그림 실력을 탄탄하게 가져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경을 굉장히 높이 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할 때 아무리 좋은 요령을 알려줘도 몸이 좋지 않은 사람은 턱걸이를 몇십 개씩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서 먼저 몸을 몇 년 동안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미 피지컬이 정말 좋은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도 조금만 알려주면 금방 따라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림에 대한 기초가 잘 다져 있는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서울 정도로 금방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기초적인 부분에서는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 생각이고요. 이후 그런 기초들을 활용해서 그걸 응용하면서 속도, 임팩트, 액션 등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좀 더 한 스텝 더 나아간 것들을 제작하기 위해서 팁들을 드리는 것을 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더 기초적인 내용들을 자세히 다루는 아주 좋은 강의들이 이미 콜로소에 여럿 있기 때문에 걷기도 전에 뛰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은 그런 강의를 먼저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기초에 대해서는 아마 저는 2강, 3강, 4강까지 어느 정도 기초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고요. 2강은 타이밍과 스페이싱, 이제 나중에 용어 정리에서도 함께 보겠지만 정말 애니메이션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일단 짚고 넘어가고요. 이제 완전히 다른 내용은 아니지만 3강에서 완급 조절, 타이밍과 스페이싱을 이용해서 완급을 조절하면서 어떻게 속도를 더 빨라지고 느려지게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볼 거고요. 4강에서는 포징,
이제 그림의 기초에 대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얘기를 했었지만, 결국 애니메이션이라는 거는 그림을 한 개 한 개 나열하면서 그 그림들을 빠르게 보여줬을 때 우리가 그것이 움직인다라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 장 한 장을 얼마나 제대로 예쁘게 그릴 수 있는가가 결국은 그 애니메이션의 질을 표현할 것이기 때문에, 이 포징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5강에서는 스미어와 블러, 이제부터는 기초라기보다는 점점 더 이제 기초를 다져놓았을 때 얼마나 조금씩 더 그걸 예쁘게 멋지게 포장할 수 있는가를 배워나가는 과정인데, 스미어와 블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가능성이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주 흥미로운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6강에서는 스피드라인, 사실 스미어, 블러, 스피드라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응용이 되는 건데, 이제 조금씩 나눠서 스피드라인이라는 주제를 줌으로써 이거를 좀 더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나눠둔 거고요. 7강에서는 작용 반작용, 애니메이션에서 한 가지의 물체가 이제 움직이는 것이 아닌 서로 상호작용하는 물체들이 있을 때 어떻게 그걸 표현해야 되는가. 그리고 8강에서는 임팩트 프레임, 정말 많은 이제 트위터의 젊은 애니메이터들이나 단순히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팬들도 점점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뤄보려고 했고요. 9강에서는 효과, FX라고도 하죠. 이거는 아무래도 좀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 생각인데,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주로 이제 다룰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캐릭터 애니메이션에서 조금 더 추가되는 FX나 그걸 더 부각시키기 위한 FX를 이렇게 같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10강은 캠쉐이크. 이것 또한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더 부각시키기 위한 캠쉐이크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팁을 드릴 수 있고, TV 페인트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식으로 그걸 만들 수 있는지 간단하게 함께 보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섹션 5인데, 그 섹션 5 내에 11강, 12강, 13강, 14강 이 모두 카메라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강의입니다. 카메라를 직접 사용한다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이제 실사를 촬영할 때처럼 정말 존재하는 카메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내에서 이제 디지털화된 카메라를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걸 어떻게 그려낼 수 있는가에 대한 좀 더 연출적이고 이론적인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섹션 6에서는 한 가지 실습 예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만드는 과정이 되겠는데요. 아마 앞에 있는 강의들을 제대로 다 이해하셨다면 이 부분에서는 같이 제작을 하면서 아무리 화려하고 어려운 것 같이 보이는 애니메이션이라도 그 단계를 차근차근 잘 밟아가 나가면 어렵지 않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단계별의 빌드업 하려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과제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명심하셨으면 하는 점이 있는데요. 제가 드리는 팁들을 받아들이되 항상 자기만의 것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고 자신에게 맞는 옷이 있기 때문에 저의 방식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단순히 모방하거나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언제나 자기만의 것을 만들고 창의성을 잊지 않으려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듣게 된다면 나중에 더욱 각광받는 애니메이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 TV 페인트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앞으로의 강의에서 계속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도 이제 이해를 못 하시거나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주로 활용하게 될 기능들만 간단하게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TV 페인트 자체에 대해서 더 심화된 어떤 튜토리얼이나 기능 설명에 대한 수업을 할 것은 아니고, 이미 이제 클로소의 강의 중에서 윤종아라는 분의 애니메이션 기초 강의 중에 TV 페인트를 정말 잘 설명하고 있는 영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애니메이션의 기초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분들은 그 강의도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TV 페인트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미 TV 페인트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앞으로 드릴 강의는 대부분 이 프로그램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그리고 더 포괄적으로 애니메이션을 툴에 관계없이 얘기하는 것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TV 페인트를 처음 이제 켰을 때 먼저 제가 하는 행동은요, 파일, 뉴 프로젝트를 통해서 씬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씬은 디폴트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먼저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뭐 해상도,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 보통 24를 사용하죠.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조정하고 뉴 프로젝트를 누르면 새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이 TV 프린터에서 약간 특이한 점이 프로젝트라는 개념, 클립이라는 개념, 그리고 레이어라는 개념, 이 세 개로 나눈다는 건데요. 프로젝트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이 프로젝트 파일, 제가 지금 만들어낸 프로젝트 파일 이 해상도에서 제작되는 영상을 전체적인 의미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프로젝트 안에 잘게 나누어져 있는 클립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지금 여기 클립이라고 되어 있죠. 프로젝트 탭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네모난 클립이 하나 제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클립을 하나 추가하고 싶을 경우 단순히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클립에서 제가 어떤 그림을 그렸을 때, 그리고 두 번째 클립에서 어떤 그림을 그렸을 때 전체 프로젝트를 재생하는 이 두 가지 클립이 연속으로 재생되게 됩니다. 이런 기능도 이제 여러 가지 샷을 한꺼번에 나열하고 싶을 때 도움이 될 수 있긴 한데, 저는 샷 하나를 프로젝트 파일 하나로 이제 제작하는 거를 더 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능은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이 클립을 없애고 싶다면 오른쪽 클릭해서 딜리트 클립을 누르시고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첫 번째 만들었던 이 클립을 복사를 해서 이 클립을 그대로 백업으로 유지하면서 거기서 추가된 정보를 넣고 싶을 때 많이 사용합니다. 첫 번째 만들었던 이 클립을 duplicate 클립, 오른쪽 클릭해서 duplicate 클립을 하시면 똑같은 게 만들어지는데요. 그러면 혹시라도 그 전에 만들었던 작업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변경이나 이런 걸 하고 싶을 때 첫 번째 클립을 유지를 하면서 두 번째 클립을 이렇게 모디파이를 하고 첫 번째 클립은 유지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또 여기서 더 추가된 업데이트를 하고 싶을 때 duplicate 클립,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작업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저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레이어 개념인데요. 이 클립들 내부에서 더 나누어지면 레이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실 레이어라는 개념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포토샵도 그렇고 옛날에 플래시부터 해서 아트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들은 레이어라는 개념이 있죠. 밑에 있는 레이어가 위에 있는 레이어에 이제 덧대지는 그런 개념은 다 똑같고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레이어에서
New라는 이 작은 마킹이 되어 있죠. 여기서 애니메이션 레이어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이 방법이 귀찮으신 분들은 Ctrl N으로도 하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레이어가 아래에 있는 레이어보다 우선도가 높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추가하면서 러프를 먼저 작업하고 클린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작업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 이 작은 흰 점들은 껐다 켰다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또 브러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통 저는 이 오른쪽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많은 브러쉬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위에 있는 연필 브러쉬, 그리고 여기 펜 브러쉬, 이런 기초적인 브러쉬들도 굉장히 질이 괜찮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을 좀 일단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축키 같은 게 정말 중요한데,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 다른 프로그램과 약간 단축키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DB 페인터에서 줌인, 줌아웃, 그리고 이 캔버스로 움직일 수 있는 단축키가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Alt 키를 통해서 모든 줌인, 줌아웃, 그리고 드래그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캔버스에 그려지게 되지만, Alt를 누르고 캔버스를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캔버스 자체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Alt를 누른 채로 똑같이 오른쪽 클릭에 해당되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커졌다 작아졌다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리다가 가까이 가서 그리고 멀리 가서 그리고 당기고 한 부분을 또 줌인해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단축키를 정말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 단축키가 처음부터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 이 타임라인이라는 개념이 중요하죠. 이 타임라인에서 제가 여러 개의 키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치겠습니다. 이 키프레임을 만드는 방법은 어떠한 작업이든 이 빈 공간에 하면 키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의 레이어만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첫 번째 레이어에 검은색으로 이렇게 선을 그려놨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 검은색 선이 보이는 곳이고, 잘 보시면 이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떠한 것이든 작업을 덧대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여기서도 바로 키프레임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는데요. 비어있는 키프레임을 만들고 싶다. 여기서 더 추가된 그림이 아니라 비어있는 깨끗한 키프레임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백스페이스 버튼을 누르시면 완전히 empty, 비어있는 키프레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개의 키프레임을 제가 만들었다고 치고, 이 키프레임들이 총 4프레임 동안 이렇게 재생이 되겠죠. 재생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 타임라인을 통해서 재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키프레임들을 제가 그냥 그 화살표 방향으로, 화살표 버튼으로 이렇게 하면 키프레임이 4프레임 동안 재생이 됐을 때 4번을 터치를 해야 그 다음 키프레임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저는 잘 사용하지 않는 버튼, 쉼표, 그리고 점, M 옆에 쉼표와 점이 있죠. 이 두 키에 이전 키프레임, 이후 키프레임이라는 단축키를 일단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트래디셔널 애니메이션, 연필로 종이에 그리는 트래디셔널 애니메이션 있죠. 거기에서 손을 딱 끼워서 플립한다고 하는데, 플립하는 것처럼 앞 키프레임, 뒷 키프레임을 한 번에 뛰어넘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단축키를 설정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복잡한데, 이 DB 페인트 애니메이션의 기능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다양하고
그 다양한 기능들을 단축키로 모두 이렇게 나열을 해놓기 때문에 저는 이 단축키 설정 장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축키를 설정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기는 너무 복잡하고, 대신 이 TV 페인트라는 프로그램의 정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단축키에 대한 어떤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파일로 익스포트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설정들에 대한 그 설정 파일을 저는 일단 공유를 해드리고 그걸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해드릴 생각입니다. 이 타임라인이나 이 기능에 대해서는 날려봤고, 여기서 뭐 몇 가지 부가적인 기능들도 있는데, 일단 TV 페인트의 장점이자 단점인 점이 비트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비트맵과 그 벡토리얼의 차이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간단하게 말해서 비트맵은 픽셀 하나하나 단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1920에 1080으로 만든 이 프로젝트 안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 그림은 비트맵으로 픽셀 하나하나 단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더 키우거나 늘리거나 했을 때 픽셀이 깨지게 됩니다. 대신 정말 이렇게 밋밋한 이미지가 아닌 정말 손으로 그린 듯한 느낌을 정말 잘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정말 선호하고 있고요. 대신 벡토리얼보다 안 좋은 점은, 벡토리얼의 경우 그 해상도가 무한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제가 선을 하나 그었을 때 이 선을 몇백 배로 크게 하든 작게 하든 픽셀이 깨어지지 않고 컴퓨터가 새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선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 깨끗하고 더 디지털한 결과물을 만들고 싶을 때는 훨씬 더 편리하겠죠. 그런데 이런 비트맵의 장점 중에 제가 정말 이 TV 페인트에서 정말 사랑하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맨 오른쪽에 메인 펜이라는 곳에서 지금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아이콘이 있죠? 여기서 선으로 그릴 건지 field stroke, 면적으로 그릴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점과 이제 다트는 전혀 사용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되고요. 스트로크와 field stroke,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이 그냥 스트로크는 이렇게 선이 그어지는 것이고, field stroke는 제가 어떤 모양을 정했을 때 그 안에 채워지는 모양입니다. 이게 그냥 봤을 때는 어디에 쓸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불꽃 같은 모양을 그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 불꽃 모양을 그려서 이 모양에 제가 이런 페인트 이걸로 채워 넣거나, 사실 채웠는데도 자세히 보시면 깨끗하지가 않죠. 이런 포인트 부분은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또는 나중에 이제 실습 예제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컬러 텍스처 레이어를 통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채워넣는 방법도 있지만 굉장히 번거롭고 나중에 이제 다른 색깔로 채워놓고 싶다 이럴 때 이제 쓸모가 있는 기능이고, 이렇게 색깔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능이긴 하지만, 한 번에 이제 스트레이트로 제가 원하는 모양을 그대로 그려놓고 싶다. 굉장히 편리하죠. 이런 식으로 저는 FX 애니메이션의 경우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소개 영상에서 보여드릴 기능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 라이트 테이블인데요. 이 중간에 이제 레이어에서 껐다 켰다 하는 버튼, 그리고 락 끄는 버튼,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 중간에 라이트 테이블, 이 기능이 정말 중요하고요. 이 라이트 테이블 기능은 고스트라고도 하고 오니언 스킨, 양파 껍질이라고도 하는데, 한마디로 이전에 있었던 키프레임들을
투명하게 보여주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애니메이션을 앞 그리고 뒤 모두 보여주는 것인데, 라이트 테이블이라는 이 창을 통해서 이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약간 이렇게 혼란스러워 보이는 이유가 제가 앞으로 4개, 뒤로 4개, 4개의 키프레임, 총 8개의 키프레임을 다 보여달라고 했기 때문에 은근히 이렇게 혼란스러워서 보일 수 있는 건데요. 이거를 껐다 켰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전 키프레임과 앞 키프레임만 보여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딱 2가지만 나오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보라색, 왼쪽에 있었던 것은 초록색. 시간으로 따지면 과거가 초록색, 미래가 보라색인데, 이 색깔은 클릭하시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초록색, 보라색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고요. 색깔이 아니라 그 원래 이미지의 원래 색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컬러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고 이미지 컬러로 하시면 약간 좀 더 혼란스러워졌지만 빨간색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미지의 색깔이었던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 옆에 이제 레버가 이렇게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 슬라이더들은 제가 지금 보고 싶은 순서대로의 그 과거와 미래의 이미지들을 얼만큼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가, 그 투명도를 설정하는 것이고요. 내리면 투명해졌죠. 이런 식으로 오니언 스킨 또는 라이트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오리엔테이션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쭉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용어들을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긴 할 텐데, 저는 이런 용어들을 모두 영문 그리고 영어로 된 용어들을 알려드릴 것인데, 아마 왜 한국어나 일본어 등 다른 언어가 아닌 영어로 된 용어들을 가르쳐 드리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프랑스, 일본 이런 식으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영어권이 아닌 나라에서도 작업을 해봤지만, 일본의 경우 정말 특이하게 자기들만의 큰 업계를 가지고 있고 자기들만의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닫혀있고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중국이나 한국같이 좀 더 오픈되어 있는 지금도 많이 발전하고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 업계에서는 더 글로벌하게 다른 해외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경우에도 나중에 이제 해외와 함께 작업을 하거나 해외로 나가서 일을 하게 될 경우가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사용하고 있는 소위 국룰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을 저는 영문으로 일단 알려드릴 생각이고요. 실제로 이제 프랑스 같이 영어권이 아닌 곳에서도 그렇게 영어로 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많은 이제 해외와 그리고 업계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용어들을 먼저 제대로 하나씩 짚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20개의 용어를 준비했고요. 어려운 것들도 있고 쉬운 것들도 있지만 듣기에는 복잡해 보여도 사실 모두 간단한 개념이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누구나 다 이제 그 뜻을 이해하고 계실 텐데요. 이 타이밍이라는 게 애니메이션에서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타이밍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제가 그렸던 그림이 1프레임 동안 나타날 경우
24분의 1초가 되겠죠.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프레임 레이트에서는 1프레임 동안 나타날 경우 24분의 1초 동안 저희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 프레임의 타이밍인 거죠. 이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24프레임 동안 보여줄 경우 1초 동안 저는 이 프레임을 보고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나열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보여주고 또 그 다음에는 얼마나 짧게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타이밍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됩니다. 반대로 그 다음은 스페이싱. 스페이싱이라는 개념에 스페이스라는 단어가 있죠. 스페이스는 공간이라는 뜻인데 그 스페이싱이라는 단어를 왜 사용하느냐? 제가 똑같은 타이밍, 아까 타이밍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타이밍 1초 동안 1초, 1초 이렇게 세 개의 그림을 1초 동안 보여준다고 했을 때 속도가 균일하겠죠? 다만 스페이싱을 바꾸면서 타이밍은 바꾸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간이 바뀌었죠? 여기가 더 짧고 이게 더 길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속도는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활용하는 게 스페이싱입니다. 나중에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강의에서 하겠습니다. 세 번째, 타임라인. 이거는 제가 크게 설명해 드릴 부분이 없고요. 스페이싱이나 어떤 타이밍 이런 것을 다룰 때 저희가 TV 페인트 소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드래그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타임라인입니다. 이 타임라인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어야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겠죠. 이거는 크게 제가 더 얘기해 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고 다음, exposition. 이 exposition이란 단어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사진에서 exposition이라고 할 때 보통 그 카메라를 열어두는 시간을 exposition이라고 하죠. 이것도 타임라인에서 타이밍과 같은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얼마나 오랫동안 그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눈에 각인을 시키느냐 이게 exposition인데 항상 타이밍이라고 얘기할 때는 더 포괄적이고 exposition은 말 그대로 얼마나 오랫동안 이 그림을 보여주느냐가 exposition이기 때문에 더 이제 자세한 그 용어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is. 이 is라는 거는 사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약간 완급 조절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단어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다 이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is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처음에 가속도를 붙는 거나 나중에 다시 느려지는 것 이렇게 한 균일한 속도가 아니라 속도가 변함이 있을 때 빨라지고 느려지고 하는 그 과정을 is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보통 카메라 같은 데서도 is in, is out 해서 어떤 커브를 통해서 이렇게 속도를 조절해서 이 부분은 빠르고 이 부분은 느리고 이 부분도 느리고 이런 식으로 어떤 속도의 조절 이런 것을 보통 is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용어를 제가 드리는 거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smear. 이 smear라는 단어도 사실 제가 설명해드리면 다 그거구나 하실 텐데 보통 예를 들어서 캐릭터가 더 알기 쉽겠죠? 손이 이렇게 있습니다. 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손을 빠르게 이쪽으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움직이는 장면을 그냥 똑같이 움직이는 식으로 그려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희 눈으로 봤을 때 사실 물체가 너무 빨리 움직이면 제대로 캐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사신경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스미어를 활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 블러. 똑같은 개념입니다. 블러의 경우에는
스미어와 같은 개념이고 두 개를 함께 사용할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스미어는 저희가 손으로 그려서 그런 흐려지는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블러의 경우에는 아마 흐림 효과라고도 면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의 기능 또는 카메라의 기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디지털한 방식으로 그 흐림을 나타내는 게 블러입니다. 보통 이제 움직임에서 블러가 생겼을 때 그걸 모션 블러라고 하고요. 모션 블러 이외에도 어떤 포컬, 예를 들면은 멀리 있는 게 가까이 있는 것과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초점을 한 곳에만 맞췄기 때문에 블러가 생길 수도 있고, 블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키프레임. 이런 키프레임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키프레임이라는 단어를 굳이 제가 이 용어 정리에 넣은 이유는 그 키프레임을 먼저 잡고 그 키프레임 속에 그 다음 용어인 브레이크다운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브레이크다운이라는 용어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 이 개념을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인데, 제가 이 브레이크다운이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오는 in between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좋을 것 같은데요. keyframe, breakdown, in between. 한마디로 keyframe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keyframe 속에 ease, 아까 설명해드렸던 ease가 있죠. ease를 사용해서 여기는 조금 더 느리게 하고 여기도 다시 느려지게 하면서 여기가 더 빨라지게 하는 그런 키프레임을 그리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그림과 여기 있는 그림은 저는 breakdown 이라고 부를 건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그 뒤에 더 자세하게 나누기 위해서 in between을 넣어줄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에 들어가는 이 in between은 일본에서는 동화 작업을 하는 분들이 이걸 넣는데, 이 breakdown이라는 것과 in between 이라는 이 두 개념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breakdown이 in between의 전에 들어가는 생각보다 더 큼직큼직한 키프레임 사이의 어떤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브레이크다운이 한번 들어가고 나서 이 인비트윈을 넣는 작업은 굉장히 간단하고 그냥 중간중간에 그냥 넣어주기만 해도 될 정도로 이 브레이크다운이 그 공간을 리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은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키프레임을 먼저 잡고 브레이크다운을 잡고 더 잘게 나누고 싶을 때 인비트윈을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차라리 더 간단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 키프레임, 인비트윈, 브레이크다운 이런 것들을 다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이것들을 무시하고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식도 있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straight ahead입니다. 이 straight ahead라는 방식은 굉장히 감각적인 방식인데요. 저는 웬만해서는 이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많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지만, 이 방식을 취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감각적이고 정말 오가닉한 그런 느낌들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나쁜 방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키프레임을 사용했을 때 더 잘 만들 수 있는 어떤 구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장르에서는 스트레이트 어헤드를 사용했을 때, 예를 들어서 FX를 만들 때는 스트레이트 어헤드를 사용했을 때 더 좋은 느낌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배제해서는 안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이트 어헤드가 뭐냐? 제가 키프레임을 먼저 잡고 어떤 걸어가는 캐릭터를 그린다고 생각했을 때 이 키프레임과 이 키프레임을 먼저 잡아주고 그 중간에 어떤 인비트윈이나 뭐 그런 거를 잡아주겠죠. 다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첫 번째 키프레임과 두 번째 키프레임이 먼저 잡혀있기 때문에 중간에 여기쯤에 넣어주면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갖춰지게 되죠. 다만 이거는 키프레임을 사용하는 방식. 다만 이 스트레이트 어헤드를 사용하게 되면 처음에 이런 캐릭터의 움직임을 딱 잡고 그 다음 인비트윈 단계에서 바로 예를 들면은 이런 라이트 테이블을 사용해서 키프레임 없이 바로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일어날 일들을 예상하면서 바로바로 그려주는 거를 스트레이트 어헤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어려워지고 제가 설정해 놓은 키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랜덤한 애니메이션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방식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주 이해도가 뛰어나거나 아니면 차라리 랜덤해줘도 되는 어떤 FX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더 랜덤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어떤 핸디캡을 주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사용 방식은 정말 다양하지만 어쨌든 키프레임이 없는 말 그대로 한 장 한 장 바로바로 연결해서 그려주는 거를 스트레이트 어헤드라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버랩, 라이트 테이블 묶어주고요. 이 오버랩이라는 개념은 사실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정말 간단한 겁니다. 예를 들면 그냥 머리카락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람의 머리카락이 머리를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먼저 움직였을 때 머리는 어떤 의미에서 조금 더 늦게 출발하고 늦게 도착하겠죠. 사람이 있고 뒤에 머리카락이 있을 때 머리가 앞으로 가면 머리카락이 조금 더 늦게 움직이는 것. 그리고 머리가 멈췄을 때도 머리카락은 계속 앞으로 가겠죠. 이런 좀 더 늦게 출발하는 것과 빨리 출발하는 것 사이에 그런 차이를 주는 것을 오버랩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 모든 애니메이션에서 언제나 오버랩이 항상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 오버랩이라는 개념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보통 물고기의 움직임, 뱀의 움직임 같이 웨이브 모양을 이루는 움직임을 통해서 많이들 이 개념을 배우시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팔이 움직일 때도 이런 튜토리얼 많이 보셨을 것 같지만 사람의 팔은 이렇게 여러 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똑바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관절이 조금 젖혀지고 손의 관절도 젖혀지는, 이게 젖혀지는 이유는 메인 모터가 여기에 있고 1번, 2번, 3번으로 힘이 전달되기 때문에 늦게 출발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것을 오버랩이라고 합니다. 다음, anticipation. 이것도 개념 자체는 굉장히 평범한데요. 단어가 생소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단어를 알려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사람이 점프를 할 때 보통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점프, 바로 이렇게 점프를 할 수가 없죠. 대부분의 움직임에는 그 움직임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물리적으로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위로 뛰어 오를 수 없는 게 인간이고요. 그 사이에 anticipation이라고 하는 거는 무릎을 구부려서 준비하는 과정. 이걸 anticipation이라고 합니다. 간단하죠?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stretch and squash. squash and stretch. 이거는 보통 이제 좀 올드한 애니메이션 튜토리얼이나 옛날 애니메이션 책 이런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개념인데 중요한 개념이에요. 정말 이걸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이 되기도 하지만 또 남용하면 너무 물렁물렁한 약간 올드한 애니메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 여기서 보통 이런 구체로 많이 설명을 하죠. 이게 밑으로 떨어질 때 그 움직임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쭉 늘린다든가 아니면 땅에 도착했을 때 도착했던 물체가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찌그러지는 거 이런 거를 stretch and squash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한 가지 좋은 팁을 드리자면 이 구체의 전체 면적, 이 면적이 변해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치를 한다고 그냥 양옆으로 줄이기만 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이 공의 부피가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한쪽을 줄였다면 한쪽으로는 늘어나야 되겠죠. 이 면적을 항상 균일하게 지켜주시면서 스트레칭 스쿼시를 하는 게 기본적인 규칙이고 뭐 거기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숙지를 해두는 게 정말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보디 메카닉스. 이거는 말 그대로 보디, 몸, 메카닉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그냥 이런 팔을 상상해 보세요. 사람의 팔이 이렇게 있는데 이 팔은 절대로 이 방향 밖으로는 부러지지 않는 한은 갈 수 없죠. 이런 부분들이 버디 메카닉의 일부이긴 한데 이 버디 메카닉스라는 거는 정말 깊이 들어갈 수 있고 절대로 한계가 없는 언제까지나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숙지는 하시되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의 의도를 통해서 몸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도와 그리고 단순히 물리적으로 따라오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통합됐을 때 보디 메카닉이라는 게 있고 그거를 점점 더 잘 터득해 나가는 게 하이 레벨 애니메이션을 노릴 수 있는 정말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애니메이션 만들겠다.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econdary. 이 secondary라는 단어를 사실 업계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용어에 넣어뒀는데요. secondary는 사실 많은 게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해하기 쉽게 액세서리 같은 게 모두 secondary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사람이나 캐릭터, 뭐 동물, 어떤 주가 되는 그 요소 이외에 그 캐릭터에 달려있는 모든 따라오는 물질들이 세컨더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컨더리 같은 그것들을 모두 처음부터 다 그리려고 하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나눠서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요. 예를 들어 뭐 캐릭터가 이렇게 아까도
오버랩을 설명해드릴 때 얘기를 해드렸지만 캐릭터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 머리카락이 아주 긴 캐릭터가 있어요. 이 캐릭터가 갑자기 뛰고 날아다니고 막 움직이는데 이 머리를 처음부터 다 그렸을 때 나중에 움직임과 맞지 않으면 다시 그려줘야 되는 큰 수고를 들일 수 있지만 레이어를 따로 해서 이 캐릭터의 맨몸을 먼저 애니메이션을 해주고 이게 프라이머리가 되겠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지만 굳이 따지자면 이 캐릭터의 맨 몸통이 프라이머리 그리고 머리카락 뭐 다른 게 있겠죠. 뭐 이런 옷의 움직임 이 사람이 뭐 히어로라면은 이런 망토 이런 것도 있겠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세컨더리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오버랩이라든가 그 프라이머리 이 프라이머리 부분에 영향을 받는 약간 의지가 없는 것들을 세컨더리라고 많이 합니다. 그 다음 FX. 사실 이 세컨더리도 FX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이 세컨더리 애니메이션의 경우 캐릭터 애니메이션에 포함되는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 굳이 그렇게 저는 동의하지는 않고 뭐 어떻게 얘기를 하든 FX는 세컨더리를 포함하든 하지 않든 더 포괄적으로 모든 효과 캐릭터가 아니고 어떤 동물도 아니고 그 외의 모든 효과를 FX라고 합니다. 이거를 FX라고 정한 이유는 보통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짧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실제로는 FX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엘레멘탈 FX 예를 들면 이해하기 쉽게 불, 물, 뭐 번개 이런 것들이 다 FX이고 먼지, 비 이런 자연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마법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캐릭터의 그 몸이나 표면에 뭐 반짝반짝이는 것들이 있다던가 아니면 그 캐릭터가 어떤 실제로 그 세컨더리처럼 항상 캐릭터에 달려있는 부분이 아니라 피를 흘리거나 어떤 다른 것을 분출하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은 저는 FX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 FX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딱딱하게 생각하거나 제한을 두기보다는 정말 엄청나게 넓고 자유로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parallax. 또 복잡한 단어가 나왔죠? 근데 사실 그 의미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parallax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서 일단 저희가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 눈이 두 개인 걸 통해서 원근감을 느끼잖아요. 오른쪽 눈, 왼쪽 눈, 그리고 물체가 여기 있을 때 여기서 보는 각도와 여기서 보는 각도가 다르죠. 이것부터가 패럴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애니메이션에서 사용하는 패럴렉스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창문으로 봤는데 예를 들면 뭐 지금 기차 안에 있다고 보죠? 이 벽, 기차의 벽, 이게 1변이고 뭐 전봇대, 지나치는 전봇대들이 2번, 그리고 뭐 시골이라면 뭐 집이나 논 같은 게 있겠죠? 뭐 3번, 그 뒤에 산들, 4번 이런 식으로 나눴을 때 1번은 전혀 움직이지 않죠? 이 캐릭터가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요. 대신에 이 뒤에 있는 이 전봇대는 가장 빨리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겠고 3번은 조금 더 느리게 4번은
거의 하늘과 산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리게 움직이겠죠. 이걸 파랄렉스라고 합니다. 간단합니다. 그 다음이 아나모르포시스. 더 복잡한 단어가 나온 것 같은데 사실 단어에 약간 복잡해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파랄렉스보다 더 간단합니다. 아나모르포시스는 사실 제가 예제 이미지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보통 활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이게 저희가 보고 있는 것과 구도와 그 영향 때문에 그렸던 부분을 위에서 바라보면은 전혀 다른 그림이 되겠지만 정확히 좋은 각도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나모르포시스의 주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활용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건 아니고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캐릭터가 보통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그냥 그대로의 비율로 보이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중간이라고 했을 때 그 캐릭터를 더 작은 포컬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흔히 PCI라고 하는 그런 걸 활용해서 그리고 아래에서 내려다보거나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한쪽 발이 엄청 크게 보이고 이런 식으로 구도가 과정돼서 보이면 쭉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 전체 길이에서 이 허리는 중간에 오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위에 있게 됩니다. 이게 더 작죠? 여기보다. 뭐 이런 식으로 구도가 과장되고 하는 것들을 전부 아나모르포식스라고 하는데 한국어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구도에 의해서 돌출되거나 이렇게 변형되는 부분, 늘어나는 부분을 아나모르포시스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마지막으로 펜. 이거는 카메라에서 활용되는 단어인데 아무래도 펜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데 펜 인, 펜 아웃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펜 인은 카메라가 앞으로 나간다 이런 뜻이고요. 펜 아웃은 카메라가 뒤로 가면서 멀어지는 거. 그리고 보통 그냥 펜 이러면은 어떤 장면을 뭐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따라가면서 그냥 카메라가 움직이는 거를 그렇게 펜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앞으로의 강의에서 이렇게 펜을 활용할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용어에 넣어뒀습니다. 네, 20가지 용어 정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